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 뭐 앙트십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 기업가 정신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기업이 소상공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성장하는데 사실 그 모든 창업의 첫 단계는 소상공인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소상공인에서 대기업 되는 회사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 있어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뭐 저는 패션 기업이나 화장품, 교육 관련 학원 기업들이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시작한 기업들이고요. 근데 코스피 상장 회사를 보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보시면 주로 계열사, 대기업이 뭐 계열사를 만들었다, 계열사를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뭐 금융지주사 법에 따라서 금융지주로 전환하면서 상장한다든가 보시면 거의 뭐 70%가 대기업 내 상장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업으로 올라온 해서 상장하는 회사는 뭐 3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대기업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볼 때 좀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 대부분의 소상공인에서 생존하는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그 목표 자체가 대기업 되겠다는 소상공인이 많지가 않은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제가 이제 벤처 투자를 받으면 사실 벤처 투자를 받으면 대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보면 미국이 그 벤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에 2013년 사이에 그죠? 상장 회사를 보면 비벤처 투자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시작해서 자기 자본이나 대출로 성장해서 상장한 기업이 57%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도 되고 대기업이 되는 그런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를 많이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유니콘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대학이나 연구소라든가 기술을 가진 어떤 창업가가 벤처 투자 받아서 단번에 유니콘 되는 실리콘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전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을 그죠 타겟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모델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역량이 100이라면 실리콘밸리 모델에 100%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나라 거의 여기 90% 여기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게 너무 엘리트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대학을 나와서 공대를 가지만 의미 있는 기업을 창업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나 창업해서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문화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만인의 혁신, 대중의 창업이라서 이 창업을 굉장히 대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 기술 기반. 근데 우리가 보시면 소상공인은 처음 시작할 때 동네 시장이니까 지역 시장을 겨냥해서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기술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메이커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거죠. 기술 갖고. 근데 대개 보면 생활혁신형, 보시면 생활혁신형, 지역혁신형이라 해서 의식주 생활산업인 거죠. 여기 보시면 성심당 같은 빵집이라든가 동네 슈퍼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서 어떤 지역의 낙후 시설이라든가 빈집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지역혁신형이 있고 생활혁신형이 있는데 특히 생활혁신형에서 외식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패션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분야에서 굵직굵직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동네 대기업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아주 많아지면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원하면 대기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꾸 기술 창업만 강조하는데 자, 세계적인 기업들 보면 스타벅스나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기술 갖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는 커피고 하나는 운동화 갖고 시작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활 분야에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패션도 그렇고 식품 분야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로컬에서 시작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비기술 분야로 우리나라도 전국 기업이 된 글로벌 기업이 된 회사들이 최근에 보면 스타일란다라는 화장품 패션 기업이 있어요. 홍대에서 여기가 로레알한테 한 5천억에 팔렸습니다. 외국 기업한테. 그리고 YG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홍대 기업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K-팝 기획사예요. 이런 회사가 있고 비기술 분야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 혁신 도시 재생형 기업이 어반플레이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됐는데 이거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보면 도시 재생을 해서 호텔을 만드는 에이스 호텔 같은 모델이 있는데 여기도 세계 한 12개 호텔을 가진 큰 대기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전국 시장을 겨냥한 기술 창업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무리 기술이 7대3 정도라도 그러면 30%라도 우리가 그럼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도 그러면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지금 대기업들이 자기네 과거는 다 있고 뭐 처음부터 대기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쌀가게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뭐 삼성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다 쌀가게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한 거는 사실 4단계. 처음에는 쌀가게, 그 다음에는 정미업, 그 다음에는 그렇죠. 설탕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섬유, 그 다음에 라디오, 텔레비 이러다가 반도체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도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중간에 업종을 바꾸어서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음식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프랜차이즈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음식점을 하면서 전후방에서 내가 식가공으로 진출한다. 농산물 재배로 가겠다. 아니면 오히려 플랫폼으로 가든지 배달 서비스로 가겠다. 이런 기업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프랜차이즈로 가는 게 꽤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좀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좋은 사인이 있다. 변화의 사인이 있다면 말씀드린 골목 상권인 거죠. 그래서 광주에도 많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 개척한 오프라인에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상권이 골목 상권입니다. 백화점도 어렵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대형 마트도 어려워요. 지금 현대. 근데 골목 상권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없는 걸 갖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고 이미 가능성을 보여준 분야가 두 분야입니다. 골목 상권. 아까 말했던 20, 30대가 여행 가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목 상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용어를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동네 상권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언제부터인지 동네 상권을 골목 상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골목이 있던 없던. 그런데 젊은이들은 또 골목 상권 하면 자기들이 놀러 가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 30대가 여행 가는 골목 상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양림동이나 동명동 이런 동네가 골목 상권이고요. 그리고 지역 기반 라이프스타일 산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오늘은 이게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나 지역에서 골목 상권이나 저는 지역 라이프스타일 기반 어떤 생활 산업은 한두 개는 제가 보기엔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229개가 있대요. 229개. 기초단체가. 그리고 읍면동은 3,500개입니다. 3,500개. 그러면 이제 골목상권 얘기하면 저는 동 단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상권 자체는 가게가 30개나 50개 모여 있으면 상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너무 요새 빨리 바뀌어요. 우리가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로 상권을 관리한다면 한 3,500개 정도 상권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500개 정도. 그래서 지금 상권 관리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지난 7월에 지역 상권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식 BID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개선지구 모델을 우리가 지금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택지를 공급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공장도 거의 싸게 공급했고 거기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 안 하잖아요. 다 주인이니까. 그게 전부 정부에서 다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공업용수도 싸게 공급하고 전기도 싸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을 지원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도 그러면 다른 산업처럼 입지도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권인 거죠. 그래서 상권에서 저는 브랜드 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권을 선물해 주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좋은 상권을. 그렇게 되면 그 소상공인들이 거기 안에서 자기 그 브랜드 파워라고 해요. 자기 경쟁력 플러스 상권 경쟁력을 그렇죠. 끼고. 이게 두 가지 경쟁력 갖고 대기업이랑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상권이 하나의 기업이 되고 있어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이 본사고 그 상권 안에 있는 소상공인은 계열사인 거예요. 3배 탔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랑 동네가 경쟁하니까 뭐 옛날에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상권이 그냥 통째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 혼자 잘 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상권 그 사업자들은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권 단위의 그 브랜드를 키워주는 게 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상권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전제 조건은 우리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이 세상 변화를 수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로컬을 크리에이터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동네 컨텐츠라고 그래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뭐 컨텐츠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플러스 우리 동네 컨텐츠까지 만드는데 우리 협조를 해서 컨텐츠로 우리가 다른 동네와 경쟁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이제 정부에서 씁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대개 이제 소상공인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업종이 이제 뭐 수제 맥주라든가 뭐 양조라든가 뭐 베이커리라든가 독립서점 이런 업종이에요.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누구는 크리에이터고 누구는 일반 소상공인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정부도 굉장히 고민하는데 저는 그냥 모든 소상공인이 크리에이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생존하고 있으면. 그렇죠? 현상 유지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면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현상 유지하는 거지 그분들 보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나는 그 로컬 정체성에서 우리 지역 그 사회의 뿌리를 내리고 나는 우리 동네 대표 브랜드가 되겠다. 그렇죠? 나는 우리 동네 사랑방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 특색을 살리겠다. 이런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줘야지 동네 특색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은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네 컨텐츠가 없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7대3이라고 보는데 그 상권이 매력이 있으려면 스타벅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안 된다 이것도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뭐 글로벌 컨텐츠라고 그러면 대기업 브랜드 좀 있어야지고 근데 그 동네 특색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또 그렇게 따로 육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관건은 제 생각에는 상권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상권에서 우리 동네에서 나는 미래를 개척하겠다. 우리 동네를 기회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우리나라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키웠으니까. 우리 고향을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그동안 계속 가르쳤으니 지금 청년들이 지역에 기회를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핵심 메시지가 있으면 이제 국가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에도 지금 정말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나 서울에 인재를 보내면 그럼 서울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줬어요? 공장을 보내줬는데 보낼 공장이 없어요. 공장을 만들면 해외에다 만들고 지금 사람을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AI를 쓰던 로봇을 쓰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이랑 중앙의 거래가 깨진 거죠. 무슨 공장도 안 보내주는데 우리가 왜 인재를 보내요?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건 좋지만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도 고민하고 사실은 이런 거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울의 유학가는 우리 자녀를 장학금을 주는 그건 주지 말고 우리 동네로 오는 청년을 위해서 장학금을 줘야죠. 왜냐면 인재 전쟁인데.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 스타트업도 되게 이제 고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용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그냥 그 지역에 밀착된 어떤 그 지역 자원으로 그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여행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플랫폼에 들어가면 요새는 세계로 진출하는 로컬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 갖고 꼭 서울에 안 가더라도 여기서 의미 있는 기업, 로컬 브랜드를 해서 전국적인 평판을 얻으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나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육성해야 된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장소가 중요한데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골목 원도심 지역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산업, 창조산업, 골목산업을 따로따로 육성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골목산업이 활발한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게가 모인데 여기에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거기다가 보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숙제는 뭐냐면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데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지역이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렇게 강연할 때 항상 여쭤봐요. 뭐 신도시 그렇게 좋은데 왜 모종민 교수는 신도시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를 못 만든다는 거죠. 왜? 우리 뭐 신도시 여행 가는 사람 있냐고요. 아니 뭐 서울에서 광주 오면 동명동하고 양명동 가지 수안지구 저기 여행 가는 사람 있나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서울 가더라도 분당 여행 가는 사람 없잖아. 일산이나 다 원도심을 가죠. 좋으나 싫으나.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신도시가 당연히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문화를 창조하는 신도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동네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산업 그리고 그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인데 아직 우리 지도자들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인프라만 좋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는 홍대입니다. 홍대. 울산이 아니고 포항이 아니고 그럼 뭐 각종 통계를 내서 거기다 크다고 하지만 큰 힘이 없어요. GRDP 이런 통계가 그 기업 매출인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기업체 수라든가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뭐 기업이라든가 브랜드 했을 때는 홍대는 지속적으로 지금 스타일란다도 말씀드렸지만 젠틀몬스터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계속 홍대에서 배출을 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보헤미안 지역입니다. 예술가가 사는 동네인데 세 그룹이 모여 있어야 돼요. 재밌는 동네를 만들려면. 그럼 골목 상권이 우리가 어떤 창조 지역이 되려면 재밌는 동네가 되는데 세 그룹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예술가, 스타트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집적된 지역에서 어떻게 산업단지로 전환된 데가 홍대고 지금 성수동이 그렇고, 그죠? 서울도 보면 이태원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전국의 모든 그 도시가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광주의 홍대가 어디냐고 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있는 그 광주의 지역에서 그 예술가들 모여 있는 동네를 이미 조사하면 물론 원도심 주변에 많이 계시겠지만 그를 스타트업 넣고 소상공인이 이미 잘 돼 있으니까 예술가 좀 더 직접 시켜놓고 그럼 오늘 토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광주가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ACC는 그래 동명동 옆에 있지만 시립미술관은 그 용봉동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그 광주 비엔날레를 거기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시설 그리고 좋은 미술관들 무등산 산자락이 있는데 그게 골목이랑 연결되면 좋은데 그냥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제조업이 잘해줬고 충분히 고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승부를 하려면 우리 이 전체 그 지도를 보고 문화예술 어떤 인재라든가 시설을 이렇게 동네로 집적으로 시켜서 소상공인이랑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무슨 문화시설들은 좀 자꾸 좀 동네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홍대가 모델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술 창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교 그리고 벤처캐피탈 이런 식으로만 시스템을 구축했지 다른 분야 그러니까 로컬이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런 그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동네 경제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인데요. 이게 말씀드렸죠. 2000년대 초반에 그렇죠?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그럼 저희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럼 우리 광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그 서울이니까 그렇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강북이 부활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 대비. 그래서 마용성 현상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보통. 근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 해운대구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가
아니면 뭐 광주의 그 상무지구가 강북에 가서 큰 소리 쳤어요. 우리가 더 잘 사는 데라고. 그 정도로 강북이 어려웠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강북이 더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가 훨씬 더 비쌌어요. 지금 다 강북 시내가 더 비싸요. 아파트도 그렇고 상업시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거기 서원하고 거기 살고 싶어하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마포에는 홍대가 있었고, 그죠? 성동구는 성수동이 있고, 용산은 이태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가고 해서 저는 이게 지금은 거의 강남이랑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된 거죠. 그래서 골목 상권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자산품인데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기업가들이 들어가서 상권을 만들면 그러면 여기도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동차 접근성, 대중교통 그리고 보행 접근성이 좋고 일단 골목 자원이 풍부해야 돼.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특색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떴다고 하죠. 그 상권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광주에도 하나 둘 셋 넷 다른데 이거 우리 구청장님 앞에도 죄송한데 이 송정역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일단은 근데 제가 그냥 줄만 쳐놨어요.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산수동도 거기 그 제가 좋아하는 신시화라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전부 다 뭐 그냥 그것도 그냥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옛날 거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참 산수동 잘 될 때는 거기 유명한 그 기사식당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하도 아파트를 많이 져갖고 상승이 한 2, 3년 전보다 좀 침체해갖고 일단은 제가 줄을 걷습니다. 근데 후보지는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곡동 자연마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독립서점이 없어서 근데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가게들이 공방이나 들어가 있어야지 제가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뭐 안 가봤는데 월곡동의 고려인 마을이라든지 저는 뭐 여기 무등산 입구 마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충분히 무등산이 문화자원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권으로 우리가 제가 아는 것만 이렇게 단편적이지만 광주가 전국에도 골목이 가장 강한 도시고 신도시가 약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랑 대구인데 광주랑 대구는 그냥 시내 간다 그러면 충장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에는 지금 시내 하면 어디겠어요? 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이 강한 도시가 전국에 딱 세 군데입니다. 서울 강북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대구, 광주인데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이 원도심이 강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주의 황리단길이 경주를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리단길이 정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청년들이 만든. 뭐 경주시는 맨날 컨벤션 센터 하나 만들고 뭐 박물관이나 만들고 그것도 벌판에다가. 그죠? 정부는 그런 사업만 하는 걸 랜드마크만 만드는데 청년들이 골목에 들어가서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대 교수들이 이제 수양에 가면 저희 세대 교수들은 다 보문도 앉아 있고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어디 가냐 황리단길에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직도 그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책 자체가 모든 자원이 어떻게 리조트나 관광 단지에 지금도 들어갑니다. 골목 상권에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건축 자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한옥마을 단독주택, 그 동명동 양림동이 단독주택이라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판잣집, 적산가옥, 창고 공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골목상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목상인들이 지금 대기업이랑 경쟁하는 건 어떤 동네 브랜드를 갖고도 경쟁하지만요. 기본적으로 SNS랑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어서 사실은 임대료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안 문제인지는 우리가 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컨텐츠만 있으면 위치가 안 중요하거든요. 다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싼 데로만 골라다니면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컨텐츠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럼 그게 그 콘텐츠 모종님 교수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모든 걸 콘텐츠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오늘 음식점을 하면 음식만 콘텐츠가 아니고 뭐 분위기, 음악, 뭐 인테리어 전부 콘텐츠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만드는 거죠. 그 고객들 하여금.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콘텐츠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은 훈련을 안 받아도 되게 보면 여기 건축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보통 일반 소상공인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감각 이런 것 또 커뮤니티. 그래서 좀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좀 정부가 체계적으로 교제화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골목상권의 정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의 반대말은 먹자골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식당에 모여서 다 먹자골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송정역 주변에 골목상권은 없는 거고 먹자골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골목상권은 4가지 업종이 중요합니다.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 4개면 골목상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뭐 독립서점은 왜 그러냐면 문화지구니까 저는 골목상권에 가면 맨 처음 어딜 가면 독립서점을 가요. 그럼 독립서점에 가면 지도도 만들고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네 콘텐츠가 많으니까 동네 역사책도 있고 뭐 지역 역사책도 있고 뭐 그래서 거기 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고요. 뭐 1박 2일, 2박 2일 제가 거기서 쉬일 남은 게스트하우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있는 건데요. 그 F&B라고 하는데 커피 전문점하고 빵집이 중요해요.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신선제비 그 주민 상대 업종이에요. 뭐 빵을 사실 뭐 배달하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날 왜 빵집 가면 그 빵 나오는 시간이 있을 정도 금방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빵집은 보통 일반 음식점보다. 그런데 어저께 중앙일보에 그 2019년 대비 외식업 매출이 나왔는데 업종별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커피 전문점이랑 베이커리만 매출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목상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두 업종이 그 동네에서 그렇죠?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빵집이랑 커피집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음식점도 보면 그 통계를 보니까 일식집은 3%밖에 안 떨어졌어요. 일식. 중식이 10%, 그리고 서양식이 14%. 전반적으로 한 20%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목 상권에 가면요. 지금 줄 서는 데는 전부 일본 음식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먹는 횟집이 아니고 대개 보면 뭐 돈가스라든가 뭐 덮밥집 이런 거 있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라면집. 그러니까 일식은 거의 매출이 안 떨어지고 요즘 중식도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중식집이 많아요. 동명동 그렇고. 그리고 그 중식도 거의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타격받은 업종은 다 한식이에요. 한식. 이거 그러니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는 게 골목 업종들입니다. 2세대 가면 2015년 정도 가면 이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항상 이게 복합문화 공간이니 라운지 살롱 뭐 이런 업종들인데 동네에다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뿐만이 아니고 같이 그 다른 사업자랑 공동 브랜드도 하고 축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동네 브랜드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동네 브랜드가 좋아지면 그럼 2단계 가면 동명동 가시면 지금 광주에서 브랜드 동네가 어디냐면 동명동이잖아요. 광주에서. 그러면 동명동 가면 동명자 붙은 가게가 거의 30% 넘어요. 오늘도 보니까 동명상회, 동명슈퍼 좋은 이름 다 갖고 갔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강연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동네가 브랜드 동네가 되면 몇 개 상호는 선점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뭐 슈퍼, 뭐 생활, 뭐 상회, 옛날 이름들 뭐 백화점 이런 이름을 빨리 등록해 놓으세요. 다 그런 이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연희동, 연남동 가면 그 동네 이름, 뭐 그러면 동명동은 항상 부자 동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서울에 보면 망원동, 뭐 상순동, 합정동 굉장히 서민 지역이었는데 골목상권에 들어가면서 브랜드가 돼서 그 동네가 보면 망원자 들어간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동네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내 동네 이름을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동네 브랜드화가 뭐예요? 내 동네 이름을 자꾸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나 돈 벌려고. 그게 좋은 도시 아닙니까? 광주는 너무 커요. 광주는 너무 크고 그냥 동네 이름을 우리가 살리면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저처럼 2박 3일 뭐 동명동에 머물되면 여기 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정부가 원하는 산업들 뭐 디자인이나 스타트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골목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 단지 있잖아요. 뭐 광화문이라든가 강남동 지역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집주락 근접 동네라고 하는데 일자리,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한 군데 모여있는 동네가 활력을 유지합니다. 그게 미래예요. 그래서 집주락 일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동네 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로나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그 지옥철이나 장거리 출퇴근을 거부해서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2019년에 같은 자치구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근데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관건은 직주락 근접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신도시 질 때 다 있어요. 우리도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이었는데 뚝뚝 떨어뜨려 나갔고 상호작용이 거의 아니라 문화를 못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상업시설도 한 건물 하나에 직주락을 섞어놔요. 그러니까 오피스만 갖고도 안 되고 상업시설만 갖고도 안 되고 아파트만 갖고 안 되니까 한 건물 안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섞어서, 그래야 24시간 돌아가니까 이동인구가.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예술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도 이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 자꾸 문화예술하면 예술가, 엘리트 예술가만 생각하는데, 문화는 동네에서 만드는 건데, 집주락, 그렇죠, 주민들끼리 서로 부딪혀가면서 만드는 동네 문화가 더 중요한 문화가 된 거죠. 동네 문화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못 만들면 우리가 모든 개인도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문화가 모든 사람마다 뭐 피아니스트나 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판교, 그리고 강남, 그리고 대전 정도고 나머지는 첨단 산업 갖고 승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15분 도시라고 지난 선거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15분 안에 모든 걸, 그 거리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워낙 그게 사람 중심 도시고, 걷기 좋은 도시고, 그게 생활권 도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원했던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한두 시간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렇죠, 일하고 즐기고, 그게 좋은 도시인 거고, 우리가 선망하는 세계 모든 도시, 뉴욕, 도쿄, 파리, 런던, 생각해 보세요. 다 동네가 강한 도시예요. 동네가. 광주도 그렇게 가는 거고, 양림동이랑 동명동에는 갔나요? 지금 광주도 보면 동네마다 특색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동네 여행하잖아요. 서울도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 자랐을 때는 시내 변두리 이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다 동네가 성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나의 성격에 맞는 동네가 어딘지.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상에 가겠는데. 근데 이 로컬 컨텐츠는 대기업이나 이런 거는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고, 동네 특색을 만드는 건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송정역 지역이든 여기 상인들이 송정역의 어떤 매력을 만드는 거지, 무슨 대기업이 여기 와서 그걸 만들어요. 대기업이 3,500개 읍면동마다 다른 상품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로컬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모르겠어요. 관심 있으실지. 상상력인데 이거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광산구에 뭐를 내가 활용해서 광산구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가 되느냐, 이거 했을 때 제가 사는 연희동인데, 연희동도 보면 자연환경, 상업자원, 지리, 장소, 그리고 여기 보면 커뮤니티, 역사문화, 모든 게 자원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한다? 이거를 공식이 없지만, 연희동 같은 경우가 이제 로컬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 동네인데, 동네 대기업이 있어요. 동네 대기업. 근데 보통 말하는 식당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슈퍼마켓이 있고요. 여기는 연희동에서만 장사해요. 인구 3만 명인데. 거의 연희동 시장에 30-40%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매출이 300억 되고, 여기는 그 연희동의 그 단독주택만 수리하는, 리모델링하는 건축회사가 있어요. 이런 동네에 식당이 아니고, 이 동네 컨트롤, 여기 주택이죠. 이 사람은 주택, 문화, 이건 식품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이 있어줘야지. 이거는 다른 동네가 연희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깊이 박혀서 다른 동네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광산구 35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대기업이 최고사 20-30개는 저는 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보면 제주도에 제주상해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되게 잡지로 시작해요. 잡지를 시작하면 동네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 로컬 브랜드를 많이 발굴해서, 이 제주상해는 옛날에는 30년 전만 제주도 가면 부자들이 양모 코트를 사 입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양모 산업이 잘 발, 제주도에서 그 브랜드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이제 패션 브랜드 만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옛날에 죽었던 제주 브랜드를 다시 살려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사실은, 광주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훨씬 풍부한 식자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로컬 브랜드화를 못하는 거죠. 그것도 거기다 잡지까지 같이 끼워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창의적인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넷플릭스 보시면 Restaurants on the Edge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잘 안 되는 큰 식당에 가서 로컬
그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인테리어로, 한 사람은 요리로, 어떤 사람은 영업적으로 아니면 시그너처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만들어줘, 메뉴를. 공통적으로 그 로컬 식자재라든가 로컬 예술가라든가 해서 이 가게를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술가들이랑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술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그래서 소비자랑 소통하게 하고. 예술가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작업실 와 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매장에서 상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그 동네에서 그 동네의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심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상권도 사실은 다 그 지역에 앵커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매출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대표 기업들이 있어요. 모든 동네에.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로. 그 대신 지역 다음, 지역 기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동명동 다음, 광주 다음 이런 단어를 한 5년 전부터 모든 지자체에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5년 전만에 그런 단어 안 썼어요. 뭐 연희동 다 와야 된다. 뭐 다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뭐 너무너무 뭐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광주 왔으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광주만에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광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죠. 광주 다음을 살려야지 관광산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맨날 현지인처럼 살고 싶다니까. 현지인처럼. 그럼 광주에 와서 현지처럼 살고 싶고 그럼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동네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 인재를 갖다 광주에 이렇게 붙들고 있으려면 그런 동네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른들은 일자리 얘기하는데 일자리는 결과입니다. 좋은 동네를 만들면 그 동네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젊은 사람들 대기업 선호하는 것도 저는 잘못하나요? 브랜드를 선호해요. 그럼 우리나라 왜 중소기업을 안 가냐면 중소기업 브랜드가 안 돼서 그래요. 브랜드가. 그럼 브랜드가 되려면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나 모든 분위기나 인테리어나 브랜드답게 바꿔야 되는 거죠. 젊은 취향으로. 옛날 방식으로 해서 자꾸 공장으로 가다 일하는데 이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우리가 어른들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후세들은 그러니까 창조적인 디자이너, 뭐 덴마크나 이런 북유럽 같은 젊은이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목표여야 되는 거지. 그 미국 같은 나라 보면 되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그 이민자들이에요. 아니면 소수 인종들. 그죠? 우리가 한번 아니 공장에서 뭐 엔지니어는 좋아요. 좋은 데나 말은 단순 노동자가 과연 그게 젊은이들도 원하지 않지만 과연 어른들이 계속 이렇게 추천해야 될 일자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다 동네에서. 그래서 동네랑 자기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동네가 브랜드라면. 그래서 보면 그 대림미술관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인데 대림미술관은 서촌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서촌에 오면 대림미술관 나오고 대림미술관 오면 당연히 서촌도 구경해야 된다 해서 그 이미지를 브랜드를 일치시키는데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루프탑을 해서 동네를 조망하든지 오픈 계단을 통해서 3층까지 그냥 걸어서 올라오게 하든지 자꾸 그 자기 공간을 동네랑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그런 골동품을 통해서 동네 콘텐츠 가게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동네 가면 어떻게든 동네를 내 공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인테리어로 이런 식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거를 글로벌 대기업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스타벅스도 보면 동네에서 중심지가 되겠다 해서 일단 문화재를 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그 단번에 랜드마크가 되니까 교토에 그러면 옛날에는 20년 만에 스타벅스가 절대로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메뉴도 똑같았고 인테리어 똑같고 요새는 안 그래요. 동네의 중심지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로컬들처럼 가게에다가 코워킹을 집어넣어요. 자, 그렇게 골목길이 중요하다 보니까 골목길 개발하겠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존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막 저러니까.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노포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이제 국수 가게 뭐 식당을 하면 그 동네 국수 공장 것만 써요. 뭐 인테리어 하더라도 뭐 유리가 하면 그 동네 유리 가게에서만 쓰고
노포랑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이 잘할 때 지금 15개나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공한 모델입니다. 지역 상생 골목길 개발 사업인데 인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도 골목 상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도시 상권이 전국적으로 다 어려워요. 수안지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텅텅 빕니다. 골목 상권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신도시도 골목 상권을 만들겠다는 게 엘리웨이 광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실험인데 여기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골목에서 잘하는 브랜드를 입점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골목이 말씀드렸지만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잡지를 시작해서 그럼 잡지를 하다 보면 동네 브랜드를 모으고 싶어요. 그걸 편집샵이라고 합니다. 그 편집샵 운영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로컬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가장 앞선 기업들이 하는 성장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라고 시작하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서 전국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을 우리가 시작을 로컬에서 하고 로컬 자원을 처음에 시작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로컬도 보면 10억 기업 정도는 일단 키워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100억, 1000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좀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아무런 사업가 재능 없는 엔지니어한테 갑자기 나 기술이 있으니까 유니콘 되라.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이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거. 기업가 재능이 중요한 거지. 저는 기술은 사면 되잖아요. 사면. 왜 기술을 내가 개발해야 된다고 자꾸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는 기업들 많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로컬에 남아서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 되는 경우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지역의 로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프랜차이즈 안 하고 또 프랜차이즈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경우 있고 처음부터 로컬로, 멀티로컬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근데 이 동네 시장이 요새 많이 주목받는 게 당근마켓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우리 코로나랑 상관없이 동네 주민 사이에 어떻게 중고품 거래 이게 동네 주민 중고품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걸 그걸 갖다 동네 주민끼리 거래하게 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과 주민 그리고 동네 주민과 동네 가게를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권 단위로 우리가 소상공인을 우리가 조직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당근마켓이나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다 지금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보시도 여기다 네이버 치면 들어가면 이 동네 모임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동네 시장은 우리가 원하던 안 하던 동네 시장이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씩 도와줘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식품이라면 다 베스트셀러래요. 그렇게 한국 인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지금 김치 시즈닝 이런 거예요. 고춧가루 이런 거 뭘 내놔도 미국 사람이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이나 대기업에도 로컬 식품을 찾아가고 발굴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광주가 억울한 거죠. 전남이 가장 좋은 식자재가 있는데 그걸 잘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산업화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미진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자기네가 웹툰 작가 해외 진출시켰듯이 자기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소상공인 해외 진출시키려고.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우리 동네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동네 문제 해결해 주는 걸 떠나서 글로벌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지금 기술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마인셋인 거예요. 사람 생각하기는. 꼭 우리가 대기업을 가야 된다는, 서울에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몰랐는데 그동안 개인 사업자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에서 상권 지원 그래서 복지 정책에서 산업 정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100억 써요, 100억.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자랑할 수도 없어요. 100억이라는 돈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동네 도시재생 사업에 1000억을 쓰는데 전국의 모든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1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지금 다 지자체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랑 독립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앙정 독립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을 사업하고 저는 상권 단위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생태계니까.
그래서 그 상인들끼리 새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축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엮어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한 배 탔다는 거, 우리가 같은 브랜드라는 거를 우리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권진이 중요해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 정책을 목표를 상권 단위 로컬 브랜드 생태계 조성이 목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읍면동 단위에서 하자. 왜냐하면 상권이 너무 이동적이기 때문에 요새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인재가 중요하니까 장인대학을 운영하고 이 상권 자체를 문화직으로 우리가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지금 기존 상인 매출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참여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어차피 안 되니까 콘텐츠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콘텐츠 문화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어떤 지금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제안했는데 이미 금융지원 1%도 광산구에도 먼저 하시고 전 영역에도 지금 다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로컬 브랜드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안했는데 그리고 중기부가 이렇게 하는데 중기부가 투자 생태계를 많이 강조한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투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더 중요해서 저는 오히려 대출과 상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브랜드를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장인대학 모델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보시면 이 충장 장인학교, 즉 기존 상인들이 적극 참여 못하니까 기존 상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매치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상인도 참여하는데 아니면 장소 기반 창업이라도 일단 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다 뭘 창업할지 제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창업할 때는 기술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그럼 카페라면 커피 만드는 거 배워서 그럼 내가 어디서 카페를 할지를 찾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는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빈 공간이 이 공간에 따가서 너 여기도 창업할 거니까 여기다 뭐 창업할지 제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전체를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동네 전체를 조금은 보지만 이거는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지 이 공간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뽑아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 지원하는 거죠. 장소 기반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모델을 우리가 기술 중심에서 장소 중심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부산 점포동 사례인데 아까 골목상권 성공 조건이 6가지인데 각 영역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 보면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광산구도 어느 한 지역에다가 이걸 갖다 마중물에도 한 골목을 살리면 이게 축축 뻗어나갈 수 있는 장소에서 실험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이번에 2035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제안을 해갖고 드디어 4개월 만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20대 중점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20대 중점 사업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인데 상권 지원 사업을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는 로컬 브랜드 촉진지구, 로컬 브랜드 강화지구,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보전, 생활상권 육성. 그러니까 3번, 4번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로컬 브랜드라는 단어를 써서 로컬 브랜드를 한번 좀 육성해 보겠다. 상권 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 사업 한 4군데 하지만 2030년까지 200개 상권을 로컬 브랜드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도 그렇고 전국에 많은 도시들이 이 소상공인을 로컬 브랜드로 우리가 인식해서 그게 첫 단계거든요.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자기 동네에 대한 애정이 많고 동네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젊은 사람들 우리 때보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새로운 기회고 우리 구청장이 그래서 정부한테 뭘 건의해야 되냐면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킬 정도로 해서 자꾸 수도권 일자리를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업 무조건 재택근무 의무화라고 그러고 대기업도 어떡하든지 해갖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뭐하러 서울서 살아 비싼데 이 살기 좋은 광산구에 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역 억지로 혁신도시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동네를 머물고 싶은 동네 만들고 재택근무 양성화해서 돌아오는 인재들을 빨리 우리가 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